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돌싱이에요. 서울에서 살다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지방으로 온 게 벌써 4년도 넘었네요. 이제는 이곳 생활도 꽤 익숙해지고 많이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방에서 조용히 살게 된 이유를 얘기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한 뒤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살았어요. 일에 엄청난 열정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재미도 있었고 동료들과도 잘 지내왔어요. 평범했던 학창시절만큼 직장 생활도 무난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선을 보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죠. 큰 숙모가 어찌나 강하게 밀어붙이던지 그 등살에 못 이긴 저희 엄마까지 나가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오라고 할 정도였어요. 큰 숙모는 여자가 나이가 차면 좋은 남자 만나 가정을 꾸릴 생각을 해야 한다며 고리타분한 말을 하셨어요. 저는 때가 되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고 했지만 도통 듣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손이 똥서가 옆에서 닥달을 하니 어쩌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죠. 원해서 나간 자리가 아니었기에 나도 모르게 내키지 않는 티를 냈어요. 그럼에도 이 남자는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하며 끝까지 예의를 지키더라고요. 그 바람에 저는 좀 미안해졌죠. 그는 형과 함께 작은 사업을 한다더군요. 규모는 작아도 내실이 탄탄한 회사였죠. 대화를 나눌수록 사람이 진솔하고 사려 깊은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좀 끌렸어요. 그날 이후 몇 번의 만남이 있었고 그는 제게 마음에 든다고 고백했어요. 내심 마음이 있던 저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우린 본격적으로 사귀게 됐어요. 큰 숙모는 모든 게 자기 덕이라며 엄청 호들갑을 떨었어요. 엄마도 싫지는 않으셨는지 고맙다고 선물까지 하셨죠. 저희는 얼마 뒤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한 3년 정도는 정말 평범하고 안정된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터졌어요. 남편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집에 와서는 그러더군요. 어떡하지? 문제가 생겼어. 형이 수금한 돈을 들고 잠수를 탔어. 그럼 어떡해? 아이 가지려고 전원주택으로 이사까지 했는데 회사가 많이 어려운 거야? 집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도 꽤 받았는데 회사가 어렵다고 하니 걱정이 됐어요. 남편은 경찰에 실종신고까지 냈지만 끝내 아주버님은 나타나지 않았고 회사는 결국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아주버니의 실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남편과 아주버니는 이복 형제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와 사별을 한 후 아들이 있는 집에 재혼한 거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아주버니에 대한 원망이 말도 못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죠. 경찰에선 아직도 아주버니 못 찾았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 거야? 사라지신 게 벌써 몇 달째냐고. 당신은 정말 회사 재정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거야? 직원들이 퇴직금 달라고 아우성인데 이러다가 빈털털이라도 되면 어떡해? 무슨 방법 없어? 형이 갈 만한 데는 경찰한테 다 알려줬고 은행이랑 마을 금고도 다 돌아다녀 봤어. 형이니까 믿고 맡긴 건데 이렇게 해먹고 숨어버릴 줄은 몰랐지. 최악의 경우 이 집도 팔아야 될지 몰라. 남편은 체념한 듯 말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니 이제는 정말 도리가 없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은 안 되지.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뭔가 방법을 찾아봐. 결국 남편과 저는 싸움을 하고 말았어요. 결혼하고 제일 크게 싸운 날이었죠. 우리 부부는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싸우다 물건까지 집어 던지고는 결국 각방을 쓰게 되었어요. 수입 없이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어서 불안한 마음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벌써 3개월째였어요. 아이가 생긴 게 기쁘기는 했지만 대놓고 좋아할 수만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못마땅한 눈치더라고요. 당신, 아이가 생겼는데 기쁘지도 않아? 아무리 상황이 이래도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꼭 그렇게 싫은 티를 내야겠어? 참다 못한 저는 남편한테 화를 냈어요. 그럼 이 상황에 어떻게 좋아해? 당장 살 길이 막막한데 당신도 제발 정신 좀 차려. 그래도 우리 애는 아무 잘못 없잖아. 그렇게 막막하면 집에만 있지 말고 다른 일이라도 좀 찾아봐. 회사 그렇게 되고 당신은 뭐 했어? 돈 한 푼 안 벌고 방에만 틀어박혀서 세월만 까먹고 있었잖아. 그런 모습 보는 거 나도 정말 미치겠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남편은 더 이상 아무 일도 하기 싫은 사람처럼 방에 틀어박혀서 술만 마셔댔어요. 저라도 나서서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경단녀에 임신까지 한 저에게 일자리를 주는 곳은 없었어요. 그러는 사이 저와 남편은 눈만 마주치면 싸우게 됐고 시어머니까지 찾아와 저를 나무라시더라고요. 너는 남편한테 힘이 되지를 못할 망정 맨날 괴롭히고 잡아먹을 것처럼 구냐? 따지고 보면 너한테도 문제가 있어. 네가 나처럼 기술이 있었으면 왜 직장을 못 구했겠니? 시어머니는 당신이 과거 종합병원 수간호사였다며 자랑하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와 남편의 불화가 길어지니 매일 찾아와 귀에 박히도록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어머님처럼 간호사였대도 임신 중에는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누가 곧 애 낳으러 갈 사람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러실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일하러 나가라고 하셔야죠. 어떻게 뱃속에 아이 가진 저한테 일 안 나간다고 뭐라고 하세요? 전 억울한 마음에 어머님께 소리쳤어요. 이 일로 시어머니는 펄펄 뛰셨고 저는 남편과 또 싸우게 되었죠. 결국 두 집안이 만나서 결단을 내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집에 오신 엄마는 남편을 보자마자 한 소리 하셨죠. 자네한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극복해도 모자랄 판에 이게 뭐하는 짓인가? 홀몸도 아닌 애한테 돈 벌어오라고 등 떠밀 일이냔 말일세. 이러고도 맨날 술에 쩔어 살 겐가? 자네는 나중에 자식을 어떻게 보려고 그러나? 부끄럽지도 않아? 그러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내 아들이 일부러 그랬습니까? 얘는 속이 오죽하겠어요. 아무리 사위여도 자식이나 진배 없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모진 말씀만 하십니까? 그런 말 한다고 상황이 나아집니까? 만나자마자 물 마시기 전부터 이게 뭐랍니까? 마음이 힘들고 불안할 때 힘이 돼주지는 못하고 이렇게 옆에서 긁어대니 누가 버팁니까? 하긴 이렇게 속만 벅벅 긁어대는 거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시애미가 있는데도 남의 아들한테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하는데 지 남편한테 평소에 얼마나 짜증나게 했을 거야. 라고 했고 엄마는 지금 제가 뭘 보고 좋은 말을 하겠어요. 저 방 좀 보세요. 저게 사람 사는 방입니까? 돼지우리지. 저런 정신 상태로 앞으로 뭘 하겠어요. 그래놓고 남의 딸 탓하시는 건 경우가 아니죠.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은 하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셔서 자네는 내 말이 말 같지 않은 겐가? 자네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났는데 하품이나 해? 맨날 술이나 퍼먹고 뭐 하는 일이 있다고 잠이 오나? 계속 이런 식이면 내 딸 데려가겠네.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데 뱃속에 있는 애가 뭘 보고 듣겠어. 아니 자기 아들이 이 지경인데 이 상황에서도 내 딸 보고 밖에 나가서 벌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건 대체 무슨 경우인지. 그래놓고 아들만 감싸니 일이 해결되겠어요? 사돈도 정신 차리세요. 아들한테 좋은 소리만 해주길 바라셨나 본데 좋은 말 할 때가 따로 있죠. 저렇게 정신 못 차리는 아들 두고 제 딸 보고 기술없다 소리를 어디다 대고 하십니까? 안 되겠으니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건지 대책을 내놓으세요. 아니면 얘 데리고 가겠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다며 속에 있는 말을 다 쏟으셨고 집안 분위기는 점점 나빠지기만 했죠. 그런데 남편은
어찌나 부하가 치미는지 그만 남편을 확 밀치며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부모님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런 자리에서 술병을 꺼내들어. 그래, 니들은 지져라. 나는 간다. 그거야? 어쩜 이래? 사람이 어떻게 이래? 라며 엉엉 통곡을 했더니 시어머니는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밀쳤어? 남의 귀한 아들을 네가 쳐? 라며 저를 확 미는 거였어요. 결국 아빠와 시아버지도 대판 싸우고 엄마 아빠와 함께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준비에 들어갔고 법원에서 보자며 남편에게 서류를 보냈어요. 이혼 서류를 보내기 직전에는 꼭 제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에 눈물을 쏟기도 했죠. 남편은 서류를 받자마자 제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 내가 미안해. 만나서 뭐 어쩌려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각자 잘 살자고. 남편도 남편이지만 시어머니한테 받은 상처도 컸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서 자기가 잘못했다며 사정을 하더군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장난해? 아니야, 선아야.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나는 이혼은 정말 생각도 못했어. 정말 한 번만 나 봐주라. 우리 살아온 정이 있잖아. 내가 다 잘못했어. 이렇게 빌게. 이거 정말 늦은 거야. 사과를 하려면 저번에 부모님 찾아왔을 때 그날 정신 차리고 잘하겠다고 했어야지. 어머니랑 당신 우리 부모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데 이 지경이 되도록 가만히 있다가 잘못했다고 한다고 될 일 아니야. 이미 당신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라고.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도 그날 당신이 한 행동 보고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알아? 진작에 정신을 차렸어야지. 일이 다 터진 다음에 이러면 다시 산다고 해도 어디 편하겠냐고. 라고 했고 남편은 형이 그런 식으로 도망갈 줄 몰라서 정말 내 정신이 아니었어. 그건 당신이 봐서 더 잘 알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줘. 당신 말대로 내가 정신 차릴 수 있게 시간을 줘. 라며 무릎을 꿇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혼란스러웠어요. 원래 나쁜 사람도 아니었고 잘 되던 사업이 이복형 때문에 갑자기 무너졌으니 힘든 것도 이해는 했지만 이혼 준비 중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보여준 정 떨어지는 태도는 정말 상상 이상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자기가 정말 정신이 나가서 그랬다며 매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빌었고 저도 마음이 약해졌어요. 당신이 정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 의견도 들어볼게. 부모님이 이해하신다면 나도 다시 생각하고.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를 하시다가 남편이 계속 찾아와서 눈물로 사과를 하자 그제야 마음이 풀리셨어요. 남편은 엄마가 말한 대로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계획서와 앞으로 잘하겠다는 각서를 썼고요. 시어머니와도 화해를 하게 됐죠. 물론 마음속에 시어머니가 했던 말들이 박혀 있었지만 내 아이의 할머니가 되실 분이니 잘 지내는 게 좋은 거지. 그런 생각을 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남편도 선배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는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들었어요. 남편과 저는 출산 전 마지막 태교 여행을 계획하고 3박 4일 일정으로 지방에 가기로 했어요. 제가 운전하기가 힘들어서 남편 혼자 운전하는 게 힘들 것 같아서 기차를 타고 가자고 했지만 남편은 한사코 괜찮다더군요. 남편은 원래 차에 대해 다른 남자들보다 더 박식하고 운전하는 것도 좋아하긴 했어요. 워낙 차 모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러려니 하고 자동차로 여행을 떠나게 됐죠. 저희는 중간에 휴게소에서 쉬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며 천천히 갔어요. 우리 호텔 빨리 안 들어가도 되지. 여기 조금만 더 가면 진짜 괜찮은 저수지 있거든. 잠깐 보고 가자. 저는 목적지에 빨리 도착해서 호텔에서 쉬고 싶었지만 이때가 아니면 또 언제 보랴 싶어서 그러자고 했죠. 저수지는 남편 말대로 경치가 정말 좋았어요. 잠시 바람도 쐬고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은 후에 다시 출발하려고 차에 올라탔는데
남편이 잠깐 화장실 갔다 오겠다며 기어를 중립으로 해놓고 차에서 내렸어요. 저는 답답해서 벨트를 매지 않고 남편을 기다렸죠. 그런데 차가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제가 놀라서 돌아보니 남편이 놀라서 뛰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차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저수지를 향해 돌진했고 저는 너무 무서워 어쩔 줄을 몰라 소리만 쳤어요. 여보, 나 좀 살려줘. 어떡해. 차는 순식간에 물속에 처박혀 들어갔고 저는 정말 간발의 차이로 차 문을 열었지만 물에 빠졌고 남편이 울부짖으며 저를 흔들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데 전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제가 온몸의 통증 때문에 괴로워서 겨우 눈을 뜬 곳은 병실이었어요. 제 옆에는 엄마가 앉아있다가 깨어나는 저를 보고 의사 선생님을 부르러 나가셨죠. 의사는 정신이 돌아와서 다행이라며 적극적인 치료를 권했어요. 저는 뭔가 몸에 이상을 느껴서 무거운 몸을 애써 일으켜봤죠. 나 뭐가 이상한데? 내 배가 왜 이래? 우리 아기 어떻게 됐어? 아기는 먼저 세상을 떠났어. 엄마 말에 저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엄마를 붙잡고 울부짖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시어머니와 들어와서 선아, 정신 차렸다고 해서 왔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부주의하게 자리를 비워서 이런 일이 생겼어. 그래도 당신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아이는 다시 가질 수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 라며 저를 위로했죠. 어머니는 예전에 간호사여서 자기가 더 잘 돌볼 수 있다고 엄마 보고 들어가시라고 했지만 엄마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사돈에게만 맡기냐고 하셔서 두 분이 번갈아가며 제 옆에 있기로 하셨어요. 남편은 엄마에게 제가 출발 전에 차를 다시 점검했어야 했는데 바빠서 그러질 못했어요. 자동차 사고는 보험 처리될 거고요. 혹시 차에 결함이 있던 건 아닌지 저도 민원이라도 제기하려고요. 선아 말대로 기차를 타고 갔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했고 엄마는 자네가 사고 날 줄 알고 그런 것도 아닌데 어쩌겠나. 자네도 많이 놀랐을 텐데 들어가서 좀 쉬게. 라며 남편을 다독였죠. 저도 아이를 잃어서 슬프지만 충격받았을 남편이 걱정돼서 집에 가서 눈 좀 붙이라며 돌려보냈어요. 저는 엄마와 시어머니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너무 걱정 마라. 아파서 그런 거니까 곧 괜찮아질 거야. 잠이 오면 마음 놓고 푹 자야 얼른 낫지. 라고 하시는데 저에게 악독하게 퍼붓던 시어머니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씩 잃어버린 아이가 떠오르고 울다가 지치곤 했어요. 저를 위해 고생하시는 시어머니와 엄마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지만 두 분이 자리를 뜨고 없을 땐 베개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었어요. 차라리 나도 그때 같이 죽을 걸 하는 생각도 많이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병실에 저 혼자 있을 때 보험조사원이라는 남자분이 찾아오셨어요. 정선아 씨 되시죠? 자동차 저수지 사고 때문에 왔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저한테요? 그 차는 제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왜 저한테 오셨어요? 그러자 조사원은 실은 저희가 조사를 하다가 정선아 씨가 남편분이 수령하는 생명보험을 드셨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저희가 저수지를 직접 가봤는데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어요. 블랙박스 녹화도 안 되어 있던데 그건 알고 계셨어요? 생명보험은 결혼하기로 한 다음 남편이랑 같이 들였어요. 블랙박스는 물에 들어가서 고장난 게 아니었나요? 저는 좋지 않은 예감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네, 방수 처리된 거였고 고장이 나도 어느 정도 복구가 됐는데 녹화가 아예 안 됐더라고요. 정말 죄송한데 혹시 남편한테서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없으셨나요? 남편이 화장실 간다고 내렸는데 그리고 좀 있다가 차가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정말 뭔가 이상한 건가요? 그럼 저한테 확실히 알려주세요. 제가 사정을 하자 보험조사원은 저수지에 저희 차를 세운 곳을 가봤는데 아주 미세하게 경사가 아래로 내려가는 지점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온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남편은 일부러 중립 기어에 놓고 내린 거니까요. 저희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상한 점이 발견되시면 저한테 바로 연락 주세요. 라며 보험조사원은 저에게 몸 조심하라며 신신당부를 했고, 저는 머릿속으로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봤죠. 그러다가 제가 시어머니가 오실 때 유난히 졸리다는 걸 깨달았어요. 갑자기 간호사였던 시어머니가 무섭게 느껴졌어요. 나 모르게 뭔가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니 두 사람의 모든 행동이 다 의심스러웠어요. 저는 맨날 울기만 할 게 아니라 진실을 알기 위해서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같이 오는 날이 됐어요. 저는 남편이 주는 물을 마시려다가 혹시나 하는 생각에 마시는 척만 하고 누워서 슬쩍 눈을 감았죠. 그랬더니 남편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의사가 검사하자고 하면 골치 아플 것 같은데. 그건 걱정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어차피 잠이 계속 늘었으니 다른 기저질환이 있다고 해도 이제 의심하지 않을 거야. 라고 시어머니가 말하자 남편은 그럼 오늘 양을 확 늘려. 라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눈을 떴어요. 시어머니가 제 링거에 무슨 주사약을 넣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죽어요. 라고 소리쳤고 남편은 그런 제 입을 틀어 막았어요. 저는 이대로 죽어선 안 된다는 생각에 발버둥을 쳤고 그 바람에 링거가 쓰러지고 시어머니는 주사기를 놓쳤어요. 남편이 어찌나 세게 입을 틀어막았는지 숨이 막혀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마침 엄마가 들어오셔서 그 광경을 보게 됐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겐가? 사돈은 지금 뭐 하세요? 그 주사기는 뭐예요? 여기요! 여기 누가 좀 빨리 와주세요! 엄마가 문을 열어놓고 소리치는 바람에 사람들이 몰려왔고 이 광경을 본 간호사들은 놀라서 청원경찰을 불러 시어머니와 남편을 끌어냈어요. 주사기에는 치사량의 마취제가 들어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리고 다음날 보험조사원이 증거를 찾아 경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는 연락을 해왔어요. 당시 저수지에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동영상에 제 남편이 뒤에서 차가 굴러가는데 가만히 서 있더라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려고 했더라고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또 밝혀진 건 두 사람이 짜고서 이복형을 외딴 섬에 가둬놓고 실종 처리해서 나중에 보험금을 타려고 했다는 거였어요. 그 보험도 시어머니가 권유해서 든 거였고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정말 소름이 쫙 끼쳤어요. 보험금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 가족들을 죽일 생각을 하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되질 않았어요. 남편은 저와 결혼할 무렵부터 사업이 어려워졌고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함께 회사를 일부러 묻어내고 저랑 이복형을 이용해서 보험금을 탈 계획을 세웠다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순순히 자백하고 반성문을 쓰면 감형이 될 거라는 걸 계산하고서 자기가 잘못했다며 판사한테 울면서 빈다는데 그 말을 들으니 더 화가 나고 치가 떨리더군요. 보험금 때문에 부모 자식도 몰라본다고 얘기만 들었지 저한테 그런 일이 생길 줄 꿈에도 몰랐죠. 이혼을 하고 모든 것을 정리한 후 다 잊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곳에 정착을 했어요. 지나간 일이라서 담담히 쓰고 있지만 지금도 가끔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쫓아오는 악몽을 꾸기도 해요. 제가 그 차 안에서 벨트를 매고 있었다면 차 문을 열고 나오지도 못했겠죠. 그 생각을 하면 아이가 저를 살려준 것 같아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한답니다. 아이와 생명을 맞바꿨으니 이제 좋은 일만 하면서 살려고 해요. 매일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외동아들을 둔 50대 중년맘이에요. 10여 년간 아이를 혼자 키우다가 몇 년 전에 재혼했답니다. 한동안은 정말 2번 다시 결혼 같은 건 안 하겠다고 다짐도 했어요. 전 남편과 시집 식구들 때문에 결혼이라면 이가 갈릴 지경이었거든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3남매 중 장녀로 태어났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한테 폐 안 끼치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셨죠. 저희도 그렇게 살라고 배우고 자랐고요. 저희 부모님은 꽤 엄격하시긴 했지만 늘 사랑으로 저희 3남매를 키워주셨어요. 장녀라 책임감이 강했던 저는 공부도 열심히 했고 덕분에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학 생활은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어수선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낭만이 있었거든요. 당시는 현재와 달리 대학 졸업자는 취직이 쉬운 편이었어요. 물론 대기업은 그때도 힘들었지만요. 다행히 저는 재정 튼튼하고 월급도 괜찮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고 직장 동료를 잘 만난 덕에 큰 문제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죠. 인생이 지금처럼만 쭉 흘러가 준다면 죽을 때 꽤 괜찮은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4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주위 친구들이 다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중 한 친구가 저만 혼자 솔로로 지내는 게 안타까웠는지 저랑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며 소개팅을 주선했어요. 대기업 기획팀에 다니는 사람인데 제가 다니는 회사랑 가까운 곳에 있더라고요. 저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건 좋아해도 남자랑 사귀는 건 서툴러서 그때까지 제대로 된 연애는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연애나 해보자 싶어 소개팅을 하기로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첫 만남이었지만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한 인상에 수줍어하는 듯한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 사람도 제가 편하고 얘기도 통한다며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몇 번의 만남을 가진 뒤 바로 공식적인 커플이 되었어요. 그렇게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양가 어른들을 찾아뵙고 결혼 승낙을 받기로 했죠. 오빠가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오자 부모님은 무척 기뻐하시며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엄마는 연신 오빠의 손을 어루만지며 좋아하셨죠. 아빠는 별 말씀이 없으셨지만 내심 오빠를 좋아하시는 눈치였어요. 동생들도 꽤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고요. 엄마는 예비사위가 온다고 그동안 본 적도 없는 음식들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내셨죠. 오빠는 그에 보답하기라도 하듯 정말 맛있게 잘 먹어주었어요. 저희 아빠와 술도 많이 마셨고요. 아빠는 연신 술을 따라주시면서 그러셨죠. 다른 건 다 필요 없네. 내 딸 굶기지 말고 귀하게만 여겨줘. 자네가 다니는 회사 정도면 내 딸이 평생 험한 일 안 하고 살 수 있을 거라 믿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아버지라고 여기고 따라주면 고맙겠어. 돌아가신 자네 아버지만은 못하겠지만. 오빠에게 저를 부탁하시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큰딸이다 보니 감회가 남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아빠의 모습이 낯설어 기분이 묘했어요. 며칠 뒤 저와 오빠는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오빠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제게 살짝 귀뜸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세련되고 깔끔한 성격이라 처음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알고 보면 좋으신 분이니까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다 나에 대한 애정이 강해서 그러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들이 자식 사랑하는 마음 내가 왜 모르겠어? 내가 그 정도 이해심도 없을까봐 어머님께 잘할 테니까 너무 염려 마. 나 한번 믿어보라고. 그렇게 저는 자신만만하게 예비시댁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솔직히 방금 전에 결의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예비사회가 온다고 현관부터 온 집안을 대청소하고 집안 가득 음식 냄새를 풍기던 저희 집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저희가 집에 들어갔을 때 어머님은 소파에 앉아
식당에 음식을 주문하고 계셨어요. 그 모습에 남자친구는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엄마, 그러게 미리 준비하지 그랬어. 우리 언제까지 여기 세워둘 거야? 그제야 주문 통화를 마친 어머님은 오히려 역정을 내셨어요. 통화 중인데 매너 없이? 제 시간에 맞춰서 따뜻한 거 먹이려고 일부러 이제 주문하는 거야. 아가씨구나. 우리 재홍이가 사귄다는 사람이. 만나서 반가워요. 그러시며 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쭉 훑어보시더라고요. 젊은 아가씨가 참 수수하네. 제대로 된 액세서리 하나 없이? 어른 만나러 올 때는 그런 것도 예인데 어머니가 그런 거 안 가르쳐 주셔? 저 귀걸이랑 목걸이 했는데요. 원래 화려한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알이 큰 건 피하는 편이에요. 무조건 검소하게 보이려고 한다고 좋은 건 아니야. 그런 것도 다 자리에 맞는 보석이 있는 법이라고. 눈에 띄어야 되는 자리에 아가씨처럼 시치핀인지 귀걸인지 구분도 안 되는 걸 하고 가면 수수한 게 아니라 초라해 보이는 거라고. 그러시면서 당신 진주 귀걸이와 세트 목걸이를 살짝살짝 만지시는데 일부러 저 보라고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저와 시어머니의 첫 만남은 썩 좋지 못했어요. 거실에 앉아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데 식었다는 음식은 1시간 반이 지나도 올 생각을 안 하더군요. 어른 보시는 앞에서 복스럽게 먹는 모습을 보이려고 일부러 아침도 적게 먹고 나와서 배가 고프다 못해 배가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머니는 오빠네 집안이 얼마나 유서 깊고 대단한 집안인지 자랑하시더니 바로 이어서 오빠 자랑을 시작하셨어요. 우리 재홍이는 어디 내놔도 빠지는 거 없는 애잖아. 명절이고 기념일마다 엄마 꼬박꼬박 챙기고 내 친구들 중에서 내가 아들한테 용돈도 제일 많이 받는다니까. 아주 다들 부러워 죽으려고 해. 어느 부모나 자기 자식 자랑하고 싶은 건 같은 마음일 거예요. 제가 그걸 이해 못한 건 아니었어요. 용돈 얘기하시는 건 은근히 압박처럼 들리긴 했어도 이해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을 아래로 보는 것처럼 말하는 건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재래시장에서 밥장 사신다고 들었는데 새벽에 물건 떼러온 사람들 상대하는 거라 불황은 없겠지만 일반적인 직업은 아니네. 직원들도 두고 하시는 건가? 네, 배달해주시는 분 계세요. 가끔 홀도 봐주시고요. 시장 안에 있는 식당이라서 크진 않지만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손님들은 늘 많아요. 저는 부모님 솜씨 자랑을 은근히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시큰둥 하셨죠. 그럼 위생 상태 같은 건 그렇게 좋지 않겠다. 난 원래 그런 재래시장의 체제에 잘 안 맞아서 가지 않는 데다 어쩌다 친구들이랑 가보면 난 못 먹겠더라고. 부모님한테 늘 청결하게 하시라고 해. 잘못해서 식중독 걸리는 사람이라도 나오면 그 장사는 완전 끝이니까. 난 한 숟갈도 못 먹겠던데 사람들은 그런 데서 어떻게 그렇게 잘 먹나 몰라? 기회 봐서 네 부모님한테 앞으로 우리 집 레벨이랑 어울리는 데서 가게 하시라고 말씀드려. 사람이 자신을 높이 올라갈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야지. 그 자리에만 머무르면 발전이 없잖니. 우리 아들 같은 사위도 얻으시는데 그만큼 수준도 높이셔야지. 솔직히 너네 집만 놓고 보면 우리 재홍이 같은 사위감이 가당키나 하니? 우리 애가 그만큼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니까 너 하나 보고도 결혼한다는 거야. 나도 그래서 다른 건 눈 딱 감고 안 보기로 했다. 그러니까 너라도 잘하고 다녀. 우리 아들 얼굴 먹칠 안 하게 상황에 맞게 차려입고 오늘처럼 그런 꼴로 아무 자리나 따라 나서면 안 돼. 근데 니네 부모님도 부모님이다. 어떻게 시어머니 처음 보는 자리에 이런 차림으로 오게 하니? 아무리 시장에서 장사한다고 보고 들은 게 없으셔도 그렇지. 어머님의 말이 이어지는 몇 분 동안 제 자존심은 완전히 구겨져 버렸고 이유 없이 욕을 먹게 된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은 하늘을 찌를 정도였어요. 점점 더 제 얼굴이 붉게 변해가자 보다 못한 오빠가 나서서 자기 엄마한테 그만하라고 한 소리를 했어요. 첫날부터 그렇게 말하면 엄마의 좋은 면도 못 보고 지레 싫어하겠다. 뭐 듣기 좋은 소리라고 그렇게 듣기 거북한 말만 골라 해. 그리고 엄마, 우리 결혼할 거니까 이제 장인 장모님한테 사돈이라고 해. 오빠 덕분에 그날 그 자리는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었어요. 시어머니 자리를 본다면 당장 그만둬야 할 결혼이었지만 오빠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빠도 나만 보고 결혼한다고 했으니 나도 오빠만 보고 결혼하면 그만이다 생각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셔서 혼수에도 트집을 많이 잡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묵묵히 시어머니 요구를 다 들어주셨죠. 그렇게 결혼 준비를 마친 우리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지나 저는 아들을 낳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죠. 동생들도 조카가 생겼다고 크고 작은 선물을 보내왔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시큰둥하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원래 예정일이 언제였니? 어째 좀 빨리 낳은 것 같다? 우리 재홍이는 많이 닮았나 모르겠네. 쳐다들이라 엄마 닮으면 애가 미련 떨 텐데. 글쎄 이러시는 거 있죠.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손주잖아요. 그런데 누구 닮고 안 닮고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절 닮으면 미련하다니요. 방금 애 낳은 산모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픈 말씀 잘하셔도 지금까진 참아드렸는데요. 제 아이한테 그러시는 건 저 정말 못 참아요. 손자가 태어났다는데 축하한다는 말도 안 하시고 꼭 이러셔야겠어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드셔도 그렇지 애 낳은 날까지 이러시는 거 정말 서운해요. 애를 낳고 나니 두려운 게 없어진 건지 저는 평소와 달리 제 할 말을 따박따박 다 해버렸어요. 저의 이런 모습에 놀라셨는지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그동안 왜 참기만 하고 할 말도 못하고 살았는지 제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저의 변화는 뜻하지 않은 적을 만들기 시작했죠. 남편은 아들이 태어났다는 연락을 받고도 한참 만에 와서는 수고했다는 말 대신 이딴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당신 엄마한테 한 소리 했다며? 물론 엄마가 또 직설적인 말을 했겠지만 그래도 어른한테 너무 공격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나이 드신 분이니까 그러려니 할 수도 있잖아. 화가 나면 그냥 나한테 풀라고. 엄마한테 그래 봐야 괜히 싸움만 되고 좋을 거 없잖아. 이게 지혜 낳은 여자한테 고마움은 못 가질 망정 보자마자 자기 엄마 편만 드는 거예요. 순간 열이 확 오르더라고요. 나도 다른 얘기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이제 막 태어난 자기 손자한테 날 닮으면 미련하다느니 그딴 소리를 하는데 어떻게 참아. 내가 왜 그런 말까지 참고 넘겨야 해? 누가 들어도 기가 막힌 말 아니야? 그리고 당신도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자기 엄마라지만 편들 게 따로 있지. 당신 아들 생각은 안 해? 애 낳느라 수고했다는 말은 못할 망정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나 오늘 일 평생 안 잊을 거야. 여태까지 남편이 하라는 대로 토달지 않고 따라줬는데 더는 못하겠더라고요. 막 태어난 제 귀한 아들한테 막말하는 것도 그냥 넘어가라니. 이게 아빠예요? 제가 뜻밖의 색이 나오니까 남편도 제 눈치를 보며 그제야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날 일로 남편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저는 퇴원 뒤 남편의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풀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밤에 깨어나서 울면 남편이 일어나서 달래고 분유도 먹이고 재웠어요. 아침에 출근하려면 힘들 텐데도 하루 종일 육아에 시달리고 피곤해서 뻗어있는 저 대신 밤마다 아이를 달래주는 걸 보니 좋은 아빠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남편은 허리에 통증이 와서 한의원에서 침을 맞게 되었어요. 아이를 안아 올리다가 삐끗한 게 낫지 않는다고 하더니 결국 그렇게 됐죠. 퇴근 후 한의원에 들렀다 오는 거라서 남편은 전보다 귀가가 좀 늦어졌지만 그래도 집에 와서 아이를 잘 돌봐줬어요. 한 번은 남편이 지갑을 놓고 갔다며 한의원으로 병원비를 갖고 와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갔더니 아주 우아하게 생긴 여자 한의사가 웃으면서 남편분이 자상하셔서 너무 좋겠어요. 라며 평소에 아기 자랑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밖에서 우리 아이 얘기를 한다는 게 기분 좋기도 하고 정말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구나 생각했어요. 남편의 허리는 좀처럼 낫지 않아서 한동안 침과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을 때가 많았고요.
한 번은 전화를 했더니 치료 중에 자꾸 전화를 하면 어떡해. 다른 환자들한테도 방해되잖아. 끝나면 어련히 알아서 갈까봐. 설마 내가 다른 짓이라도 하고 다닐까봐 감시라도 하는 거야? 감시는 무슨, 당신 퇴근이 늦어지니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지. 침 맞고 물리치료하는 거야. 1시간이면 뒤집어 쓰는데 매번 늦으니까. 늦을 때 늦더라도 언제쯤 오는지 미리 얘기해주면 안 돼? 집에서 걱정하는 사람들 생각해줘. 병원이 다 똑같아? 여긴 다른 병원보다 꼼꼼하게 봐주는 데라서 시간이 더 걸리는데 그걸 당신한테 일일이 보고를 해야겠냐고. 제발 사람 좀 피곤하게 하지 마. 그러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순간 뭔가 느낌이 좋지 않더라고요. 촉이라고 하죠. 뭔가 있구나 싶었어요. 요즘 자꾸 피곤하다며 아이도 잘 봐주지 않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이 다니는 한의원에 가보았어요. 안에까지 들어갈 엄두는 나지 않아서 밖에서 보는데 병원 안 불이 하나씩 꺼지는 것 같더니 곧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제 남편과 그 우아한 한의사가 손을 잡고 나오지 뭐예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이를 안고 그대로 친정으로 갔어요. 친정 부모님은 반가워하시며 아이를 안고 급하게 저녁을 해서 저를 먹이셨죠. 그런 부모님을 보니 도저히 남편의 외도에 대해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부모님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죄송해서 말이에요. 그렇게 친정엄마 밥을 얻어먹고 집을 오니 밤 10시가 넘었더군요. 남편은 아직 집에 오지 않았고 문자 한 통도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떠다녔어요. 하지만 아이를 어떻게 혼자 키우나 두려움이 앞서서 이혼 생각은 하지 말고 남편이 돌아오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30분쯤 지나자 남편이 집에 오더니 아이를 번쩍 안으면서 놀아주더라고요. 우리 진우, 오늘 엄마하고 잘 놀았어? 밥도 잘 먹고? 오늘은 뭐하고 놀았어? 그 모습이 너무 가증스러워서 도저히 봐줄 수가 없었어요. 당신 오늘 어디 들렀다 왔어? 나 아까 친정 갔다 오면서 보니까 한의원 문 닫혔던데? 친정 갔다 왔어? 그럼 말을 하지 그랬어. 난 친구놈이 근처에 왔다고 해서 치료 끝나고 만나고 오느라 늦었지. 아주 청산유수로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당신도 말을 하지 그랬어. 친구 만난다고 전화라도 한 통 해줬으면 당신 찾느라 한의원까지 안 갔을 텐데. 남편은 갑자기 받은 연락이라 전화할 생각을 못했다며 다음부터는 애 데리고 병원에 오지 말라고 그러더군요. 꼴에 힘든데 집에서 쉬라면서요. 아주 고양이 쥐 생각해주는 격이더군요. 누가 보면 아내와 자식을 끔찍히 생각하는 줄 알겠지만 그게 다 자기 바람 피는 거 안 들키려고 연막 피우는 거란 걸 제가 모를까 봐서요. 저는 이걸 언제 어떻게 터뜨려야 하나 혼자 소가리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셨더라고요. 시내 한정식집에 갔다가 우리 진우 생각이 나서 이유식용 고기 가른 거하고 너 먹을 것 좀 포장해왔다. 애 키운다고 고생하는데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못한 것 같아서 말이야. 여기 음식이 굉장히 정갈하고 조미료가 안 들어간 거라 몸에도 좋으니까 많이 먹고 진우 이유식도 만들어 먹여라. 저는 갑자기 유해진 시어머니가 너무 이상했어요. 남편이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 걸 보고 난 뒤라서 그런지 어머님이 뭘 알고 저러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니, 무슨 일 있는 거 알고 이러시는 거죠? 저 남편 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솔직히 말씀하세요. 안 그래도 네가 눈치챈 것 같아서 살피려 왔는데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나도 솔직하게 말하마. 나나 재홍이나 니네 집이 우리 수준에 안 맞고 많이 기우는 거 참고 감안했는데 살아보니 정말 너무 안 맞는다는 게 뼈저리게 느껴지더구나. 그럼 그 한의사는 어머니 수준에 맞다는 말씀이세요? 이상하네. 제가 보기엔 어머님과 어머님 아들 수준이 한의사한테 한참 못 미치던데. 저는 작정하고 똑같이 받아쳤어요. 얘가 어디서 대먹지 않게 시어머니한테 그딴 식으로 말을 해. 시도득은 못한다고 시장 바닥에서 자라 그런 거니? 하긴 그 부모한테 뭘 배웠겠어. 오늘부터 재홍이 여기 안 올 거야. 이 집도 내놔서 곧 이사할 사람 올 테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짐 싸서 애랑 친정으로 가든 어디든 가버려.
아주 너라면 지긋지긋하다. 집을 팔다뇨. 아무리 그 사람 명의여도 이 집 살 때 저희 부모님도 보태셨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요? 저 못 나가요.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니까 어머님이 계약금을 물어주든 어머님이 집을 내주든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악을 쓰며 대들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아이를 안고 있는 저를 집에서 억지로 떠밀어 내시는 거예요. 진짜 막판에 인격 다 드러내는구나. 사람이 알아듣게 말을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따를 것이지. 이게 무슨 추태야. 어디서 구질구질한 게 들러붙어선 남의 아들 발목 잡고 느려지려고 해. 여기서 이러지 말고 네 수준에 맞는 남자 찾아서 네 갈 길이나 가.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 손에 떠밀려 야밤에 집에서 쫓겨나야 했어요. 아이를 안고 아무데나 갈 수도 없어서 별수 없이 친정으로 가야 했죠. 제 꼴을 본 부모님은 아무 말도 못하시고 저와 제 아이를 받아주셨어요. 엄마는 제 손을 어루만지시며 눈물만 흘리셨죠. 저는 다음날 업체를 불러 그 집에서 제 짐을 다 빼고는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저는 유책 배우자인 남편으로부터 친권과 양육권을 뺏었고 위자료도 받았어요. 당연히 한의사한테도 상간장 위자료를 받아냈고요. 아이가 크는 동안 그 집에서는 한 번도 보러 오지도 않았고 마지못해 양육비만 다달이 보내왔어요. 그렇게 이혼의 상처를 잊어가던 어느 날 예전 회사 동료로부터 남편이 한의사와 재혼해서 잘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억울하고 분해서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한참을 목 놓아 울다 보니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이대로 무너져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까지 부모님 집에서 얻어먹으며 살 수는 없다는 생각도 함께요. 그래서 부모님 식당 옆에 작은 가게를 얻어서 2호점 형식으로 운영하게 됐어요. 원래는 부모님이 그 가게를 사서 하나로 트려고 했는데 저를 생각해서 따로 내주신 거였죠. 저는 우리 식당 음식이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 하에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고서 한정 판매 형식으로 찌개와 부침개를 냉동으로 만들어서 가정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팔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래시장 맛집 음식이라는 소문이 돌아 날개도 친 듯이 팔렸어요. 몇 년 뒤 저는 동생들과 아예 식당 본사를 세워 밀키트 사업부를 만들었어요. 다행히 사업은 계속 승승장구했어요. 1인 가정이 늘어서 맛과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저희 제품은 여러 스테디셀러를 탄생시키며 인기를 지속해 나갔어요.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이 만든 음식이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같아 너무 뿌듯했고 제가 이렇게나마 불효를 갚을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저는 어느새 백화점 명품샵에서도 VIP 고객으로 등록이 될 정도로 돈을 벌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생신을 맞아 샤넬 매장에 가방을 찾기 위해 아이와 함께 들렀어요. 매장 앞을 청소하는 도우미가 바닥에 엎질러진 커피를 잘 못 닦는다며 매니저한테 핀잔을 듣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감싸고 비켜서 지나려는데 그분이 걸레질을 하다 저를 팔꿈치로 확 쳤어요. 죄송합니다. 나이 지긋하신 분이 허리도 못 펴고 계속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안쓰러워서 저는 괜찮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고개 든 도우미와 눈이 마주치고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시어머니였거든요. 어머님은 우리 애를 보자 울먹였어요. 아유, 진우야, 내 새끼, 우리 강아지. 갑자기 아이 손을 잡고 우는 소리를 하는데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저는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 손을 찰싹 때리며 소리쳤죠. 이거 놓으세요. 어디라고 감히 내 아이 손을 잡아요. 그러자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내 손주인데 왜 내가 못 만져? 우리 진우 보고 싶어서 내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는데. 라며 쇼를 하더라고요. 이봐요 할머니, 무슨 헛소리를 하세요? 애 돌이며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한 번도 찾지 않더니 이제 와서 그딴 소리가 나와요? 왜? 잘난 한의사 며느리한테서는 손주 못 봤나 보죠? 한 번만 더 남의 애를 붙잡으면 경찰 부를 거예요. 그러자 울먹이며 그러더군요. 그년이 도둑년이었어. 회사 잘 다니는 재용이 꼬드겨서.
한약 사업하다가 망하게 만들고 지녀는 남은 재산 들고 어디로 튀었는지 보이지도 않는다. 얘 며느라, 그래도 우리가 같이 산정이 있는데 우리 외면하면 안 되는 거잖니. 이 할머니가 뭐래? 저요? 이제 당신네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진우도 내 애지 그 집애 아니니까 억지 쓰지 마세요. 그리고 그 한의사가 당신의 수준에 맞는 며느리가 맞긴 맞네요. 염치 없고 인면수심인 게 말이에요. 아참, 여기서 걸레질이라도 하고 살려면 앞으로 나한테 아는 척하지 마세요. 내 애도 물론이고요. 아셨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매장 매니저가 직접 나와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하다며 보안팀을 불러 시어머니를 끌어내게 했어요. 어머니는 질질 끌려나가면서 예정을 생각해서 자기 아들과 재결합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더군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오랜만에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었어요. 죄짓고 법망한 피해도 하늘이 내리는 벌은 못 피한다더니 그 말이 딱이더군요. 그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나 봐요. 인생의 큰 고비를 넘기고 나니 좋은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얘기를 듣고 희망 잃지 않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달 전에 결혼해서 품절녀가 된 초짜 아줌마예요. 보통 이맘때면 한창 남편이랑 깨볶고 재밌게 살아야겠지만 저랑 남편은 요즘 다른 일로 정신없이 지내고 있어요. 곧 남편의 고향을 방문해야 하거든요.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지 진이 다 빠질 정도예요. 저희 시댁이 해외에 있기 때문이죠. 저는 외국인과 국제 결혼을 했거든요. 남편은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케냐 사람이에요. 영화 라이언킹의 배경이 된 나라, 드넓은 세렝게티 초원이 있는 바로 그 나라죠. 요즘은 그래도 덜하지만 아직도 밖에 나가면 어르신들은 남편에게 다가와서 한국엔 돈 벌러 왔냐고 묻곤 해요.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 섞인 발언들을 하기도 하고요. 흑인들도 피부톤이 다 다른데 제 남편은 정말 검은색에 가까운 검은 톤이거든요. 누가 봐도 정말 아프리카 사람이죠. 그렇다 보니 바깥에 나가면 제 남편을 돌아보는 사람이 한두 명은 꼭 있어요. 몇몇 사람들은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해요. 당사자도 아닌 제가 들어도 화가 나는 말이었지만 남편은 웃어넘기곤 했어요. 괜찮아. 그래도 나는 당신이랑 한국에 사는 게 행복하니까.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안쓰러웠지만 그렇다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한국에 온 게 꿈이었대요. 그래서 학창시절에 공부도 열심히 했다더라고요. 그래야 장학금을 받고 한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의 꿈은 저와 제 가족과도 연관이 있어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어요. 엄마와 단 둘이 살았죠. 아빠가 있긴 했지만 실제로 아빠를 본 적은 없어요. 엄마는 종종 제게 아빠 사진을 보여주며 아빠 얘기를 해주었어요. 사진 속 아빠는 갓난아기였던 저를 안고 계셨어요.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은 안 나지만요. 어린 시절 친구들은 제게 너는 왜 아빠가 없냐고 묻곤 했어요. 솔직히 저도 그게 궁금했지만 그렇다고 엄마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저의 그런 질문이 엄마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6살 때였나? 유치원에서 가족 얼굴 그리기를 했어요. 저는 엄마랑 단 둘이 있는 그림을 그렸죠. 어쨌거나 제 옆에 있는 가족은 엄마가 유일했으니까요. 그날 처음으로 엄마한테 물었어요. 왜 우리는 아빠랑 같이 안 사냐고요. 아빠는 왜 날 만나러 오지 않냐고 말이죠. 엄마는 당황한 표정으로 뜸을 들이다가 조용히 말을 꺼내셨어요. 연수야, 아빠는 조금 먼 곳에 계셔. 아빠는 의사라서 환자를 돌봐야 하거든.
지금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있고 치료가 다 끝나면 돌아오실 거야. 저는 엄마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엄마는 아빠가 하얀 가운을 입고 있는 사진도 보여주었어요. 사진 속 아빠는 정말 하얀 가운을 입고 웃고 계셨어요. 저는 그 사진을 유치원에 가지고 가서 친구들에게 자랑하며 보여주었어요. 비록 사진 속 아빠였지만 나에게도 아빠가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가서도 하얀 가운 입은 아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늘 소중히 간직했어요. 누가 물어보면 사진을 보여주며 아빠는 먼 곳에서 일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어릴 땐 엄마 말만 믿고 아빠가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 효과는 사라져갔어요. 오히려 제 스스로가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가 아빠 사진을 보여준 걸 보면 아빠가 있는 건 분명한데 아빠는 단 한 번도 전화를 하거나 편지조차 보내지 않았거든요.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요. 그 의문들은 사춘기가 되고서야 터지고 말았어요. 그때 엄마랑도 많이 다투었죠. 사소한 것에도 괜히 짜증이 났거든요. 그날도 엄마랑 싸우던 중이었어요. 저는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해버렸어요. 엄마도 나한테 거짓말 했잖아. 나 아빠 있다는 거 거짓말이지? 지금까지 나 속인 거지? 엄마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짓말하는 거잖아. 말해. 왜 말을 못해? 그 말을 들은 엄마는 놀란 얼굴로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너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야? 누가 너한테 아빠 없는 애라고 그래? 누가 그러긴 뭘 누가 그래? 누가 봐도 뻔한 거잖아. 증거라고는 고작 사진 몇 장이 다잖아. 그거 꾸미려고 들면 얼마든지 꾸며. 있다면 왜 내 앞에 안 나타나는데? 올 수 없다면 전화를 하든 그것도 아니면 편지라도 한 장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껏 아무것도 없었어. 아빠가 정말 존재한다면 내 앞에 안 나타낼 리 없어. 없는 거야. 내 말 맞지? 저는 울면서 그렇게 말을 했고 엄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다가와 저를 안아주었어요. 뿌리치려고 했지만 엄마는 저를 단단히 끌어안고는 흐느껴 울었어요. 연수야, 사진 속 그 사람 네 아빠 맞아. 그리고 아빠가 너한테 연락하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엄마도 아빠 연락 못 받은 지 오래됐어. 그치만 엄만 아빠 믿어. 솔직히 놀랐어요. 그래도 엄마는 뭐라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게 아빠 얘기를 해준 사람은 엄마니까요. 그날 엄마랑 같이 껴안고 울면서 저는 사춘기의 터널을 빠져나왔어요. 그 후로 저는 아빠의 존재에 대해서 더 이상 의문을 가지지 않았어요. 제게 그렇게 말한 엄마의 목소리에서 확신을 느꼈거든요. 아빠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살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은 찾아올 거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기로 다짐했어요. 제가 아는 아빠는 젊은 시절에 멈춰있는 사진 속 얼굴과 의사라는 직업뿐이었죠. 그래서 아빠처럼 의사가 되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적성면이나 체력면이나 저는 의사를 할 깜냥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적성이 맞는 학과를 고르다가 경영학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국제 비즈니스 쪽 공부를 하려고요. 남들 못지않게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교환학생으로 캐나다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직후에 바로 취업을 할 수 있었고요. 제가 취업한 곳은 외국 계열 회사였어요. 첫 출근 날 엄마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마도 아빠 없이 자란 제가 다른 집 아이들만큼 잘 자라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때문이라고 짐작해요. 당신 혼자 눈물로 키운 딸이 자라서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뿌듯함일 수도 있고요. 당시 저는 아빠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은 가슴에 묻어둔 상태였어요. 아마도 영영 못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다가 좌절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될까봐 지레 겁을 먹었던 탓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에 희망을 걸고 있기보다는 제 옆에 있는 엄마만 생각하기로 마음을 잡았어요. 엄마는 여자 몸으로 홀로 저를 온전히 키워낸
제 인생 최고의 부모님이니까요. 신입사원들이 다들 그렇듯 하루하루가 충격과 헛발질의 연속이었어요. 대학에서 배운 건 그저 활자일 뿐이었고 실전은 또 다른 강의의 시작 같았거든요. 그렇게 한 달을 버티며 보내자 드디어 급여 통장에 첫 월급이 들어왔어요. 저는 월급을 몽땅 찾아서 엄마한테 드렸어요. 처음에는 한사코 거절을 하던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받아주셨어요. 물론 이후에 차비며 통신비며 식대까지 엄마한테 고스란히 받게 되었지만요. 그렇게 저는 몇 년 동안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어요. 운 좋게 어느 정도 성과도 내서 꽤 굵직한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었죠. 그렇게 회사 내에서 입지를 탄탄히 다져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 인생에 제동을 거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죠. 당시 저는 면허가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했어요. 그날 아침에는 정말 드물게 늦잠을 잔 날이었죠. 알람이 꺼진 걸 모르고 계속 잔 거예요. 아침은 고사하고 대충 씻고 정신없이 옷을 갈아입고 집에서 나왔죠. 버스 정류장에 갔더니 전광판에 제가 타야 할 버스가 10분 뒤에나 온다고 뜨더라고요. 결국 큰맘 먹고 택시를 타기로 했죠. 택시비가 아깝기는 했지만 아침 회의에 늦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기사님께 최대한 빨리 가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던 걸까요? 기사님은 제 사정을 고려해 신호를 위반하면서까지 택시를 몰았고 그러다 횡단보도로 뛰어드는 아이를 피하려다 전봇대를 박아버렸어요. 엄청난 충격과 함께 제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의자에 강하게 부딪혔어요.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처음에는 아프다는 느낌도 들지 않더라고요. 실눈을 뜨고 보니 기사님은 정신을 잃은 상태로 핸들에 고개를 받고 계셨고 찌그러진 보닛 틈으로 쉼없이 연기가 피어오르더라고요. 그 순간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누군가 신고를 하는 소리도 들렸죠. 한 10분 정도 지나자 앰뷸런스 사이렌이 들려왔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의식은 있었어요. 구급대원들이 달려들어 기사님을 먼저 옮겨가고 제게 정신이 드냐고 묻더군요. 간신히 대답을 한 저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병원 도착 전에 의식 잃으면 죽을 것 같아서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응급실 자동문 열리고 들어가는 순간 의식을 잃고 말았죠. 그 순간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당연히 엄마였어요. 내가 이대로 죽으면 엄마한테 너무 죄송할 것 같더라고요. 저 하나 키우느라 희생하며 살아오신 엄마한테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효도는 못할 망정 부모에 앞서 세상을 떠나는 불효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고 싶지 않다는 말을 되뇌었죠. 눈을 떠보니 하얀 천장이 보였고 고개를 살짝 드니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정신이 드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힘겹게 제 이름을 말했어요. 수술 잘 끝났어요. 보호자 불러올게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제가 살았다는 실감이 나더라고요. 안도감에 취해 엄마를 기다리는데 제 머리 위로 누군가 불쑥 얼굴을 내밀더라고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제 머리 위 그 사람은 새까만 피부를 한 흑인이었거든요. 그 흑인은 새하얀 이빨이 드러나도록 환히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수술은 잘 되었어요. 그리고 택시 기사님도 살아있으니 걱정 마세요. 아, 수제품은 전부 다 챙겨서 잘 보관하고 있으니까 일반 병실로 옮기면 찾아가세요. 너무나도 능숙한 한국어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물론 발음이 좀 어설프긴 했지만 대화를 나누는 데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죠. 그때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연수야! 울면서 달려온 엄마는 울어서 퉁퉁 부은 얼굴로 제 손을 덥석 잡고는 다행이라는 말을 연발하셨어요. 그리고는 다리에 힘이 풀리셨는지 휘청하시더라고요. 저는 애써 웃으며 걱정 말라고 말했어요. 수술도 잘 됐으니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제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기사님한테 과속을 부탁한 게 잘못이었다고요. 그제야 엄마는 온전히 엄마의 모습으로 돌아와 저를 나무라셨어요. 연수 너? 엄마 이렇게 걱정시킬 거야? 엄마가 너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이래서는 너 시집도 못 보내겠다. 아휴, 죽다 살아났더니 얼굴 보자마자 벌써부터 시집 타령이야? 이제 취직했는데 결혼은 무슨.
혹시 우리 현숙 씨 머릿속엔 이미 손자 손녀까지 등장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렇게 엄마랑 실없는 소리를 하며 웃고 떠들다 보니 내가 진짜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엄마가 엄마야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몸을 웅크렸어요. 옆에 서 있던 흑인 의사 선생님을 보고 놀란 거였죠. 이내 민망했던지 엄마는 당황하며 I'm sorry를 연발하며 사과를 했어요. 흑인 의사 선생님이 기분 상했을까봐 걱정하셨던 거였죠. 그런데 그 순간 저와 엄마는 당황하고 말았어요. 바로 의사 선생님의 커다란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울 정도의 일인가 싶기도 했지만 어쨌든 엄마의 실수가 분명했기에 저는 엄마를 손가락으로 찔렀어요. 어서 사과하라는 의미로요. 엄마는 연신 I'm sorry를 연발했죠. 결국 저까지 나서서 사과를 했고요.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저 때문에 놀란 상태에 갑자기 외국분까지 보셔서 당황했었나 봐요. 나쁜 의도로 그러신 건 아니에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은 그래서 운 게 아니라며 오히려 사과를 하더군요. 자기가 아는 사람 이름과 같아서 그 사람이 생각나 잠시 울컥했던 거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엄마를 보며 물었어요. 아주머니가 현숙이에요? 미세스 현숙?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아는 미스터 민우의 아내도 현숙이에요. 그래서 눈물이 났어요. 그 순간 엄마는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어요. 그리고는 두 손을 파르르 떨었죠.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엄마한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민우라고 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우리의 아빠 이름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지금 어딨어요? 엄마의 물음에 그 선생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한 표정이 되었어요. 미스터 민우는 날 살려준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지갑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내밀었어요. 사진을 받아든 엄마는 사진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그 모습을 본 간호사가 달려와 엄마를 일으켜 세우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데리고 나갔어요. 의사 선생님도 엄마를 뒤따라 나갔고요. 덩그러니 혼자 남은 저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애를 태울 수밖에 없었고요. 제가 사건의 전말을 들은 건 일반 병실로 이동한 뒤였어요. 엄마, 설명 좀 해봐. 어떻게 된 일이야? 이 선생님하고는 아는 사이야? 엄마는 선생님이 보여준 사진을 제게 보여주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커다란 나무 아래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사진은 바로 제가 어릴 때부터 수없이 봐왔던 아빠의 사진이었어요. 20대에 머물러 있는 아빠의 모습이요. 연수야, 아빠는 아프리카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의사였는데 엄마랑은 봉사활동을 하다가 만났어. 너를 임신하기 전까지는 엄마도 아빠랑 같이 아프리카에 있었어. 거기서는 아무래도 아이를 낳는 게 힘들 것 같아서 너를 임신한 채 엄마만 한국으로 돌아온 거야. 아빠는 내가 태어나고도 아프리카에 머물면서 의료봉사를 했어. 한동안 한국과 아프리카를 오고 가며 생활을 했는데 거리도 멀고 항공료도 비싸서 자주 오지는 못했어. 한국에 있을 때만큼은 한순간도 연수 널 손에서 놓은 적이 없을 정도였어.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날이면 아빠는 널 아는 채 한참을 내 얼굴만 바라봤어.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말이야. 그러다 네가 4살이 되었을 때 아빠랑 같이 일하던 선교사님이 혼자 한국으로 돌아오셨어. 그리고 그러시더라. 아빠가 있던 지역에서 부족한 내전이 일어났는데 그 싸움에 휘말려 아빠가 사고로 사망했다고 말이야. 불에 타서 시신도 수습할 수도 없었대. 미안해 연수야. 엄마가 거짓말을 해서. 엄만 네게 아빠가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었어.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고. 그래서 너한테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 정말 미안해 연수야. 솔직히 크게 놀라지는 않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아빠의 죽음을 감지하고 있었거든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엄마를 통해 사실을 전해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나는 그때 7살이었어요. 창과 칼을 들고 사람들이 쫓아올 때 나는 숨어 있었어요. 미스터 민우 선생님이 나를 구해줬고 날 숨겨주고 자긴 곧 온다고 나가셨어요. 그런데 곧 폭발 소리가 들렸고 내가 나갔을 때는 이미 선생님은 사라졌어요. 나를 살리다가 민우 선생님이 죽었어요. 나 때문이에요. 미안해요. 선생님은 어깨를 떨며 오열을 했어요. 선생님의 말을 듣고 나니 왠지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내 아빠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그렇게 멋진 사람의 딸이라는 게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손을 잡고 말해주었죠. 선생님 탓이 아니에요. 선생님은 선생님의 몫의 인생을 산 거고 우리 아빠는 아빠 몫의 인생을 산 거예요. 우리 아빠를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그러자 선생님은 눈물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어쩌면 이 남자는 아빠가 제게 보낸 편지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자신을 애타게 기다리는 딸에게 안부를 전하는 심정으로 보낸 사람이라고요. 그제야 그동안 가슴을 누르고 있던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울먹이던 선생님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민우 선생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과 헌신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서 의사가 됐어요. 제가 이렇게 한국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민우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은 나와 내 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후원단체와 연결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가족을 만나고 싶었어요. 선생님은 안 계시지만 대신 고맙다고 인사하려고요. 그래서 이름을 외우고 있었어요. 연수, 현숙. 매일같이 외웠어요. 기적처럼 이렇게 만났잖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민우 선생님이 도와주었다고 생각해요. 현숙, 연수, 고마워요. 아주 많이 고마워요. 낯선 의사 선생님 덕분에 엄마와 저는 늘 가슴에 담고 있던 아빠를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얼마 뒤 소식을 듣고 찾아온 할아버지, 할머니도 제게 사과를 하셨어요. 손녀딸에게 아들의 죽음을 알리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요. 그리고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 아빠 얘기를 물으셨죠. 선생님은 세세한 일 하나까지 자세히 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 덕분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울기도 많이 우셨고 자신의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시는 두 분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고요. 그 후로 저는 그 의사 선생님께 치료를 받으면서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아빠의 사진들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짐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의사 선생님은 지금의 제 남편이 되었어요. 저는 제 남편을 하늘에서 아빠가 저를 위해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보듬고 아끼며 평생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아빠를 만나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기적과 같은 좋은 일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